대구 서문시장 사지구 뒤편 비릿한 풀치 냄새와 눅눅한 보리 한바 냄새가 뒤섞인 골목. 끝자락에 그 집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당이 푹 꺼져 있어 계단을 대여섯 개는 좋게 내려가야 땅을 밟을 수 있는 마당 깊은 집이었다. 지대가 낮은 탓에 비라도 오는 날이면 장화 없이는 발을 떼기 힘들었고 눅눅한 습기가 늘 담벼락에 검푸른 이끼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낮은 마당 위로 흐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만큼은 늘 담장 너머 하늘까지 높게 일렁였다. 서문시장의 억척스러운 어머니와 소년의 뭉클한 성장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이웃이 되어주세요. 진우야, 니 또 어디 가가 점심도 안 먹고 쏘다니노. 어여 들어와서 이 짐 좀 옮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시장통 가판대 사이를 날카롭게 뚫고 들려왔다. 이제 겨우 12살이 된 진우는 시장 입구에서 미군 부대 통조림 깡통을 구경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가자 마당 한복판에는 어머니가 시장 포목점에서 받아온 무거운 옷감,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오늘도 시장 한 구석에서 밤새도록 삭바느질감을 받아와 마당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고향 땅도 멀어졌다. 남은 것이라곤 어머니의 가느다란 바늘 한 대와 진우의 배고픈 허기뿐이었다. 어머니의 손끝은 이미 수만 번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지만 그 손으로 지어내는 옷감들은 서문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제일 야무지고 결이 곱다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진우의 어머니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서울댁이라 불렸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틈에서 유독 정갈한 표준어를 쓰던 어머니는 가끔 바느질을 멈추고 낡은 영문 서적을 읽곤 했다. 시장 사람들은 저 여편네가 유세 떤다며 수군대기도 했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밤마다 남몰래 쓰던 일기장 속에 얼마나 유려한 문장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들이 이 구질구질한 마당 깊은 집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밧줄이라는 것을 말이다. 엄마, 배고파요. 오늘 시장 입구에서 보니까 칼국수 냄새가 기가 막히던데. 진우가 옷감 뭉치를 방 안으로 옮기며 슬쩍 운을 떼보았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마른 한숨을 내쉬며 바늘 귀에 실을 꿰었다. 칼국수는 무슨 칼국수고. 저기 부엌에 가면 아침에 쪄둔 감자 있다. 그거 묻고 숙제나 해라. 너는 이 담장 넘어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다. 시장통 국수 한 그릇에 마음 뺏기지 마라. 진우는 입술을 삐죽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식어 빠진 감자 하나를 입에 물자 목이 메어왔다. 그때였다. 낮은 마당 위쪽, 그러니까 대문 너머 계단 위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비쳤다. 이 집 아래방에 새 들어 사는 영천 아주머니였다. 영천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나 생선을 모아다 파는 억척스러운 상인이었지만 속정만큼은 서문시장 어느 누구보다 깊었다. 진우 어메, 바느질 좀 쉬고 이것 좀 들어보소. 오늘 서문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국수집 할매가 인심을 듬뿍 썼네. 뜨끈할 때 애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영천 아주머니가 양은 냄비를 내려놓자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낮은 마당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앞선 표정이었지만 아주머니는 되레 국수 가닥을 듬뿍 떠서 진우의 빈 그릇에 덜어주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사람 속은 정으로 채워야 사는 법이지요. 안 그래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국수 그릇 위에서 반짝였다. 진우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감자로 꽉 막혔던 가슴을 부드럽게 뚫어주었다. 이 낮은 마당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다. 지대는 낮아 늘 발밑이 축축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는 햇볕에 잘 말린 솜니불처럼 폭신하고 따뜻했다. 서문시장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장꾼들의 투박한 호객 소리와 짐수레 끄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멀어져 갔다. 진우는 다 먹은 그릇을 들고 마당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당이 깊을수록 하늘은 더 멀고 높게 느껴졌지만 그래서일까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서문시장의 새벽은 시장통 큰 길가의 셔터 문이 요란하게 올라가는 소리로 시작된다. 하지만 마당 깊은 집의 새벽은 그보다 훨씬 앞서 어머니의 가냘픈 기침 소리와 함께 열렸다. 진우는 눅눅한 이불 속에서 눈을 뜨기도 전에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등유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가 밤새 켜둔 호롱불이 바닥을 드러내며 내뿜는 연기였다. 어머니는 마당 한복판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있었다. 새벽 이슬이 내려앉아 어깨 죽지가 축축하게 젖었을 법도 한데 어머니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일정했다. 바늘이 옷감을 통과할 때마다 사각, 사각하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살기 위해 내뱉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도 같았다. 엄마, 또 밤샜어요? 진우가 눈을 비비며 계단을 내려오자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바늘귀를 고쳐 잡았다.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번들거렸다. 그 곁에는 서문시장 비단 가게에서 떼어온 고급 양복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대구로 몰려든 사람 중에는 귀티나는 양복을 맞춰 입는 이들도 생겨났지만 그 화려한 옷감을 짓는 이들의 삶은 여전히 마당 깊은 곳에 고여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어머니를 대신해 완성된 옷을 배달하러 서문시장 포목점 거리에 갔다. 시장은 활기가 넘치다 못해 터져나갈 듯했다. 지게꾼들이 비키소, 비키소 소리를 지르며 인파를 헤집고 다녔고 생선 궤짝에서 흘러나온 얼음 녹은 물이 길바닥을 적셨다. 아줌매, 이거 우리 엄마가 다 했다고 가져가라 하시대요. 진우가 보자기를 건네자 포목점 주인인 황 여사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옷감을 훔쳤다. 황 여사는 시장에서 꽤나 큰 손으로 통하는 이였는데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녀는 돋보기로 바느질 땀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혀를 찼다. 서울댁 솜씨야 알아준다지만 이번엔 실색이 좀 안 맞는 거 아이가. 저번보다 영 못하다. 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잠도 안 자고 피눈물을 쏟으며 만든 옷이었다. 황 여사는 장부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더니 약속했던 삭개서 몇 푼을 깎아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진우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돈을 돌려주며 따질 처지가 아니라는 것쯤은 12살 나이에도 잘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 입구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마당 구석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 끝이 퉁퉁 불어 터진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오는 줄도 모르고 붉게 달아오른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다. 엄마. 진우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어머니는 서둘러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돌아앉았다. 돈은 제대로 받아왔나? 괜찮다, 진우야. 바느질 좀 더 하면 된다.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진우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어머니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늘 귀에 실이 잘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몇 번이고 실 끝에 침을 묻혀 넣어보려 했지만 초점이 흐려진 어머니의 눈은 자꾸만 헛손질을 했다. 내가 해줄게요, 엄마. 진우가 어머니의 손에서 바늘을 뺏어 들었다. 가느다란 바늘구멍 사이로 실을 꿰어 건네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우야, 너는 이 바늘 잡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마당 깊은 집 대문 말고 세상 천지에 다 통하는 그런 넓은 문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고단한 삶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들에게만은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다짐이었다.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국수는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였다. 시장의 아침을 여는 것은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육수 냄새였고 그 냄새는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잠든 이들을 깨웠다. 진우는 특히 시장통 꽃분네 할머니의 국수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꽃분네 할머니는 서문시장에서만 40년을 넘게 국수를 말아온 사람이었다. 지진 것처럼 구불구불한 할머니의 손가락은 늘 밀가루 반죽과 멸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진우는 배가 너무 고픈 날이면 멀찍이서 할머니의 국수 삶는 광경을 훔쳐보곤 했다.
커다란 채반에 담긴 국수 가닥들이 하얀 김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찬물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진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구경거리보다 경이로웠다. 그날은 유독 찬바람이 매서웠다. 어머니의 바느질감이 밀려 돈이 들어오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진우는 빈속을 물로 채우며 시장통을 걷다가 꽃분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진우야, 네 거기서 뭐하노? 이리 온나 어여. 할머니는 이가 다 빠진 입으로 웅얼거리며 진우를 불러 세웠다. 할머니의 투박한 손이 진우의 가느다란 팔목을 낚아챘다. 할매, 저 돈 없는데요. 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돈은 무슨 얼어 죽을 돈. 네 묵는 거 보는 게 내 장사다. 어여 앉으라. 할머니는 낡은 목판 의자를 툭툭 쳤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건진 국수 한 그릇이 진우 앞에 놓였다. 맑은 멸치 육수 위에 채 썬 애호박과 김가루 그리고 깨소금이 듬뿍 뿌려진 소박한 국수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면발을 한 움큼 입에 넣자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꽁꽁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었다. 그런데 국수 그릇 바닥을 긁을 때쯤 젓가락 끝에 묵직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다. 국수 가닥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삶은 계란 반쪽이었다. 당시 계란은 시장에서도 꽤 비싼 식재료였다. 할머니는 진우가 자존심 상할까봐 국수 맨 밑바닥에 계란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진우는 계란을 입에 넣지 못하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노란 노른자가 멸치 육수를 머금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이 거친 시장. 바닥에서 어린 소년이 기죽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할머니의 깊은 정성이었다. 와 안 묵노? 계란이 네 무서워서 숨었나? 할머니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진우는 목이 메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국수를 마저 넘겼다. 국물은 짭조름했지만 진우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섞여 더 깊은 맛을 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주머니 속에 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길 가다가 주운 것이 아니라 아까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날 때 할머니가 억지로 쥐어준 돈이었다. 느그 엄에 바느질하다가 당 떨어지면 사탕이라도 사다 드리라며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마당 깊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 돈 대신 할머니에게 얻어온 국수 육수가 담긴 작은 병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마시고 해요. 꽃분네 할매가 엄마 주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국수 육수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지그시 눈을 감았다. 진우야 시장은 말이다. 겉보기엔 시끄럽고 거칠어도 속은 이 국물처럼 맑고 깊단다. 우리도 언젠가 남에게 이렇게 뜨끈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어머니의 손이 진우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졌다. 낮은 마당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하고 삶은 고달팠지만 시장 사람들의 투박한 온기는 마당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진우의 어린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담벼락 너머 세상은 두 개의 색깔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시장 바닥의 눅눅한 회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군 부대 담벼락 너머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캔의 찬란한 원색이었다. 진우에게 그 천연색의 깡통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나라에서 날아온 금지된 보물과도 같았다.
당시 서문시장 뒷골목에는 양키시장이라 불리는 기묘한 구역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코를 찌르는 진한 버터 향과 달콤한 초콜릿 냄새가 났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시레이션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알록달록한 상표가 붙은 통조림들이 아이들의 눈을 홀렸다. 진우는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고쳐 메고 그 골목을 서성이는 게 일과였다. 야, 김진우, 너 또 여기 와 있냐?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나타난 이는 같은 마당 깊은 집 아래채에 사는 봉식이었다. 봉식은 진우보다 2살 위였는데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서 구두 닦기를 하며 미군 부대 주변을 기웃거렸다. 봉식의 주머니는 늘 불룩했다. 그 안에는 미군들이 던져준 껌이나 먹다 남은 초콜릿 조각들이 들어있곤 했다. 형, 저 통조림 안에 진짜 고기가 들어있어? 저번에 보니까 빨간 국물에 콩이 둥둥 떠있던데. 진우가 침을 삼키며 묻자 봉식은 세상을 다 아는 어른 같은 표정으로 콧방귀를 꼈다. 임마, 그건 비프스트라는 거다.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아버려. 근데 진짜 보물은 저기 구석에 있는 노란 통조림이지. 파인애플이라고 들어봤냐? 설탕물보다 100배는 더 달다. 진우는 노란 통조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해서 버는 돈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남의 나라 물건에 눈독 들이지 마라. 우리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면 결국 모래성 같은 거다. 하지만 12살 진우에게 그 달콤한 유혹은 도덕보다 훨씬 강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식이 진우를 으슥한 골목으로 불렀다. 봉식의 손에는 찌그러진 스팸 통조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부대 쓰레기통 뒤지다가 찾아낸 거다. 뚜껑만 살짝 찌그러졌지 안에는 멀쩡해. 너 하나 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봉식의 조건은 간단했다. 마당 깊은 집 대문 뒤에 숨겨둔 자기 구두 상자를 어머니 몰래 잘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봉식은 요즘 시장 깡패들에게 자리를 뺏길까봐 장비를 숨길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팸 통조림의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닿자 양심의 가책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날 저녁 진우는 통조림을 품속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바느질을 멈추고 마당 한 구석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진우는 도둑 제 발 저리듯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진우야, 품에 숨긴 게 뭐냐? 진우는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은 시장 포목점 황 여사의 돋보기보다 더 예리하게 아들의 외투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국 진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찌그러진 통조림을 꺼내 놓았다. 이거 봉식이 형이 준 거예요. 형 구두 상자 좀 맡아줬더니. 어머니는 한참 동안 통조림을 내려다보았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화 대신 깊은 슬픔이 고였다. 어머니는 통조림을 집어들더니 낮은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나갔다. 진우야, 이리 와 앉아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통조림을 땄다. 캔이 열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핑크빛 햄의 기름진 냄새가 마당 안을 채웠다. 어머니는 햄을 큼직하게 썰어 석쇠 위에 올렸다.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햄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의아했다. 어머니가 이 귀한 걸 당장 버리라고 하실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먹어라. 먹고 그 맛이 어떤지 똑똑히 기억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진우는 젓가락으로 잘 익은 햄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짭조름하고 기름진 맛이 혀끝을 마비시킬 듯 강렬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풍요로운 맛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키려 할수록 목구멍이 꽉 막혀왔다. 맛있느냐? 진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끄덕였다. 어머니는 햄을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말씀하셨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전쟁이 남긴 찌꺼기지. 내가 오늘 이 맛을 잊지 못하면 너는 평생 저 시장통에서 미군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거다. 하지만 오늘 이 맛을 서글픈 맛으로 기억한다면 너는 언젠가 우리 땅에서 난 고기로 당당하게 식탁을 차리는 사람이 될 거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가난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아들이 비굴한 맛에 길들여질까봐 두려워하는 어미의 공포였다. 진우는 입안에 남은 햄의 맛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진우는 잠결에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봉식의 구두 상자를 정성스럽게 닦아 대문 옆 구석에 단정히 놓아두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봉식을 탓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이 가야 할 길을 엄격하게 닦아줄 뿐이었다. 진우는 천장에 비친 달빛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몰래 통조림을 탐내지 않겠다고. 언젠가 어머니에게 미군 부대 깡통 고기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번 돈으로 서문시장에서 제일 크고 좋은 고기를 사드리겠다고 말이다. 낮은 마당 위로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지만 진우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통조림보다 뜨거운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장날은 전쟁터와 축제의 경계 그 어디쯤이었다. 전국의 보부상들이 대구로 모여들고 인근 촌동네 사람들이 자식놈, 고무신 한 켤레 사주러 보따리를 메고 나타났다. 평소보다 3배는 더 복잡해진 시장통은 사람의 체온과 땀 냄새로 후끈거렸다. 장날이면 마당 깊은 집의 낮은 마당에도 시장의 열기가 담장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은 유독 시장이 시끄러웠다. 진우는 어머니의 바느질감을 배달하러 가기 위해 대문을 열었다가 계단 위에서 멈칫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길목을 막아선 채 누군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구두는 시장 바닥에 진흙 하나 묻지 않은 듯 반짝였고 눈매는 굶주린 삭처럼 날카로웠다. 이봐, 꼬마. 여기 서울댁이라고 바느질하는 여자 살지. 진우는 본능적으로 가슴팍에 품은 옷감 뭉치를 꽉 쥐었다. 어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시장 상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진우가 대답을 주저하자 사내 하나가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와 마당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어머나 누군교. 남의 집 마당에 발을 함부로 들이밀고. 아래채 영천 아주머니가 대야를 들고 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어머니를 불러냈다. 어머니는 바늘을 멈추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10수년 전 묻어두었던 과거가 무덤을 파고 나온 것을 목격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모님, 아니 이젠 서울댁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서울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 구질구질한 시장 바닥에서 아드님까지 고생시킬 작정이십니까? 진우는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라니? 사모님이라니? 어머니는 늘 전쟁통에 모든 걸 잃고 남편마저 행방불명된 가련한 과부로 살았다. 하지만 사내들의 말 속에는 진우가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돌아가세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도 당신들 가문과는 상관없는 아이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했다. 사내는 코방귀를 뀌며 낮은 마당 주위를 둘러보았다. 눅눅한 담벼락과 이끼 낀 장독대, 그리고 남루한 진우의 옷차림을 훑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 이런 시궁창 같은 구덩이에서 애를 키우는 게 정말 애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면 평생 시장통 국수나 얻어먹고 살겠지만 서울로 가시면 이 아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였다. 대문 위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시장 상인들이 몰려 내려왔다. 꽃분네 할머니와 포목점 황 여사, 그리고 구두 상자를 맡겼던 봉식 형까지 가세했다. 장날이라 시장을 지키던 상인들이 서울댁 내에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바구 다 들었다. 뭐라 카노 이 양반들이. 우리 서울댁이 어디가 어때서 시궁창이라 카노. 꽃분네 할머니가 국수 삶던 긴 젓가락을 들고 사내 앞을 가로막았다. 황 여사도 팔짱을 끼며 거들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 거면 딴 데 가서 하소. 여기는 서문시장이라 카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들은 소금물 세례받기 딱 좋은 곳이지.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울에서 온 세련된 논리보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투박하고 억척스러운 기세가 훨씬 압도적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어머니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불을 밝히고 정직하게 바느질하며 아들을 키우는 우리 동네 사람일 뿐이었다. 결국 사내들은 서류 봉투를 마당에 내던지듯 두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생각 바뀌면 연락하십시오. 아이 장래를 생각하셔야죠. 사내들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웃들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황 여사만이 어머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서울댁 남의 말 들을 거 없다. 뿌리 내리고 사는 데가 고향이고 내 손으로 벌어 무기는 게 진짜 부모 아이가. 기죽지 마라. 어머니는 마당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다. 엄마, 우리 진짜 부자였어? 저 아저씨들이 말하는 회장님이 누구야? 하지만 진우는 입을 떼지 않았다. 어머니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꽉 쥐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마당 한복판에 작은 불을 피웠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하나씩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종이가 타 들어가며 화르르 불꽃이 튀어올랐다. 연기는 낮은 마당을 휘감고 하늘 높이 흩어졌다. 진우야. 어머니가 불꽃을 바라보며 나직이 불렀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금칠한 감옥이다. 나는 너를 넓은 세상으로 보내고 싶지만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얻는 풍요를 가르치고 싶진 않아. 너는 이 마당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배웠으니 나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래를 내려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다. 진우는 불타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어머니의 곁에 앉았다. 어머니가 왜 마당 깊은 집을 선택했는지, 왜 그토록 엄격하게 시장의 인심과 자립을 강조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과거의 화려함을 태우고 현재의 척박한 땅에 진우의 미래를 다시 심고 있었다. 시장의 장날 소음은 밤이 깊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그 소음이 두렵거나 비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소음은 살아있으려 발버둥 치는 이들의 우렁찬 노래였고 어머니가 지키고 싶어 했던 진정한 자유의 소리였다. 진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손이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귀한 손처럼 느껴졌다. 낮은 마당 위로 뜬 달은 유난히 밝았고 불꽃이 남긴 재는 걸음처럼 마당 구석구석으로 흩어졌다. 장날의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마당 깊은 집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무섭게 바느질에 매달렸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 땀 한 땀. 바늘을 밀어넣는 어머니의 옆모습은 마치 세상과 거대한 벽을 쌓고 있는 성체 같았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서울에서 온 사내들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지만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바늘끝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다. 어머니가 평소 입던 낡은 몸빼 바지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다. 비록 군데군데 좀이 슬고 빛이 바랬지만 정갈하게 다려진 동정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어머니는 경대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다. 진우는 그 모습이 낯설어 마당 계단 아래에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 어디 가요? 시장 가는 거 아니죠? 어머니는 대답 대신 진우의 삐져나온 셔츠 깃을 단정하게 접어주었다. 진우야, 오늘은 엄마 혼자 다녀올 때가 있다. 집 잘 보고 누가 오거든 엄마 출타 중이라고만 해라. 꽃분네 할머니한테 가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있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문을 나섰다. 평소 시장통을 걸을 때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고귀해 보였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진우는 결국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향한 곳은 평소 가던 서문시장이 아니었다. 대구 시내 중심가 미군 부대 근처에 번듯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다. 그곳에는 전쟁 중에도 살아남은 오래된 성당과 붉은 벽돌의 학교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중 한 낡은 도서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도서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여인들이 몇몇 모여 있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들 사이에서 영어로 된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시장 바닥에서 이거 한 푼만 깎아주소라며 흥정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맑고 유창한 문장들이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존심입니다. 어머니가 책 한 구절을 읽으며 나직이 덧붙였다. 함께 있던 여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전쟁통에 남편을 잃거나 집안이 풍비박산난 전직 교사나 유학생 출신의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번역 일을 맡아본 돈을 모아 전쟁 고아들을 돕고 있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가 밤마다 썼던 일기 삭바느질, 틈틈이 읽던 영문 서적들이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도피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가장 낮은 마당 깊은 집에 살면서도 정신만큼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바느질 잘하는 서울대구로 이 은밀한 모임에서는 희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밝았다. 시장 바닥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간 듯한 평온한 표정이었다. 진우는 어머니가 나오기 전 서둘러 골목 귀퉁이에 숨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발걸음을 멈추고 진우가 숨은 쪽을 바라보았다. 진우야, 다 봤느냐? 진우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으며 기어나왔다. 엄마 영어 진짜 잘하네요. 왜 시장에서는 비밀로 했어요? 어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지식은 뽐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남을 돕기 위해 있는 거란다. 시장 상인들에게 영어 한마디 더 하는 것보다 그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 바느질 한 땀 더 정성스럽게 해주는 게 더 큰 배움이야. 두 사람은 다시 서문시장 근처로 돌아왔다. 화려한 시내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비릿한 생선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진우는 이제 이 냄새가 싫지 않았다. 어머니의 옥색 한복 자락에 묻은 시장의 먼지조차 숭고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평소 비싸서 잘 사지 않던 눈깔 사탕 한 봉지를 샀다. 그리고 마당 깊은 집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들에게 하나씩 건넸다. 영천 아주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봉식아, 너도 하나 먹어라. 공부도 틈틈이 해야 한다. 낮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달콤한 소식을 나누듯 웃었다. 어머니의 외출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고결한 저항이었고 그 힘으로 다시 이 낮은 곳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진우는 그날 밤 어머니의 책상 위에 놓인 영문 서적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단어 하나를 종이에 꾹꾹 눌러 썼다. 디그너티 존엄. 마당은 깊었지만 그 위로 흐르는 공기는 더없이 맑았다. 진우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왜 어머니가 서울에서 온 화려한 제안을 거절했는지. 남이 주는 풍요보다 내 손으로 일궈낸 자존심이 얼마나 더 달콤한지를 말이다. 낮은 마당 위로 뜬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대구의 여름은 잔인할 만큼 뜨거웠지만 그 열기를 식히는 장마는 더 가혹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서문시장의 천막을 두들기며 비릿한 먼지를 씻어냈지만 지대가 낮은 마당 깊은 집에게는 생존의 시험대와 같았다.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진우는 잠결에 발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다. 방 안까지 습기가 차올라 이불이 눅눅했다. 밖에서는 콸콸 소리를 내며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물 찬다. 어여 있나라. 마당에 물 들어온다. 영천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진우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본 풍경은 아수라장이었다. 대문 너머 계단 위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 빗물이 마당 깊은 곳으로 고여 벌써 무릎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낮은 지대의 비애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젖은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묶어 올린 채 바느질하던 방에서 옷감, 뭉치들을 높은 선반 위로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진우야,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양은 대야랑 냄비 다 들고 나와라. 물 퍼내야 한다. 진우는 부엌으로 달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릇들을 집어들었다.
마당으로 나가니 이미 이웃들이 다 모여 있었다. 구두 닦는 봉식이 형은 커다란 쓰레기통을 들고 나왔고 경기댁은 빨래 대야를, 심지어 다리가 불편한 한바집 아저씨도 작은 바가지를 들고 마당 한복판에 섰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묘한 협주가 시작되었다. 촥촥 물을 퍼서 담장밖 하수구로 내던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자, 박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봉식이 형이 구령을 붙였다. 처음에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하나의 합주곡처럼 변해갔다. 양은 대야가 바닥을 긁는 소리, 빗물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진우는 팔이 빠질 듯 아팠지만 옆에서 묵묵히 바가지를 휘두르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 갑자기 위쪽 대문에서 누군가 커다란 가마니와 모래주머니를 들고 나타났다. 서문시장 입구에서 쌀집을 하는 억척 할배였다. 평소에는 구두쇠로 소문나 진운의 마당 사람들과 말 한마디 안 섞던 노인이었다. 이 미련한 곰탱이들아. 물만 퍼내면 뭐하노, 입구를 막아야지. 할배는 투덜거리며 계단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다. 그러자 길 건너 국수집 꽃분네 할머니도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나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를 내려놓았다. 에이고, 이 난리통에 속이라도 데워야지. 다들 이거 한 모금씩 마시고 해라. 비바람 속에서 나누는 뜨거운 보리차는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했다. 진우는 문득 깨달았다. 이 낮은 마당은 물이 고이는 구덩이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주변의 온기가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그릇이라는 것을. 시장 사람들은 평소엔 서로 헐뜯고 싸우는 듯해도 누군가의 삶이 잠길 위기에 처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손을 내밀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마당에 물은 빠졌지만 바닥에는 진흙과 오물이 남았다. 모두가 녹초가 되어 마당 계단에 걸터 앉았다.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하이고, 올해 장마도 무사히 넘겼네. 우리 집 마당이 깊어서 하늘 별 보기는 좋은데 물 구경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영천 아주머니의 농담에 사람들이 허허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억척 할배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배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고맙긴 무슨. 시장 바닥에서 한솥밥 먹는 처지에 당연한 거지. 서울댁 바느질감 안 젖었나 잘 살펴봐라. 그거 젖으면 다 돈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제 방으로 흩어지고 마당에는 다시 진우와 어머니만 남았다. 진우는 흙탕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록 몸은 고되고 집은 축축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차올랐다. 엄마, 우리 마당이 제일 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의아한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이 제일 먼저 차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마당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진우의 젖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빗물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마당 위로 구름을 뚫고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마당 깊은 집의 오케스트라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젖은 땅 밑으로 깊게 스며들어 내일의 뿌리를 적시고 있었다. 진우는 그날 밤 눅눅한 방바닥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진우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거대한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었다. 서문시장 상인들이 모두 악기를 들고 연주를 했고 어머니는 가장 환한 조명 아래서 비단 옷을 짓고 있었다. 마당은 깊었으나 그 깊이만큼이나 든든한 연대의 뿌리가 자신을 떠받치고 있음을 진우는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큰 길가 노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시끄러운 풍경. 너머에는 대성상회라는 낡은 간판을 단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시장의 온갖 잡화가 모여드는 창고이자 상인들 사이에서 서문시장 왕회장이라 불리는 이가 머무는 거처였다. 왕회장은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 늘 낡은 중절모를 쓰고 다녔는데 시장 상인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노랑이라고 수군거리곤 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그 대성상회 앞을 지날 때마다 공연히 어깨를 움츠렸다.
왕 회장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진우가 비단 가게 황 여사의 배달 봉투를 들고 뛰어가다가 그만 왕 회장의 구두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쿠! 진우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소중한 옷감 뭉치가 진흙 바닥에 뒹굴었다. 진우는 겁이 덜컥 났다. 왕 회장의 비싼 구두를 더럽혔으니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이 녀석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왕 회장의 호통이 떨어졌다. 진우는 울먹이며 옷감을 챙기려 했지만 왕 회장은 억센 손으로 진우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진우를 상회 안쪽 어두컴컴한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진우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일은 진우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왕 회장은 구석에서 구급상자를 꺼내더니 투박한 손으로 진우의 무릎에 빨간 약을 발라주었다. 사내 자식이 칠칠치 못하게. 이거 발라야 흉 안 진다. 왕 회장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상처를 닦아내는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약을 다 바른 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란 봉투 하나를 진우에게 툭 던졌다. 가져가라. 느그 엄의 바느질 도구 새로 사라고 전해라. 바늘이 묻으면 눈 버리는 법이다. 진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봉투 안에는 시장 상인들이 쓰는 최고급 바늘 세트와 함께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 저 이거 못 받아요. 엄마가 남의 물건 함부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왕 회장은 껄껄 웃으며 곰방대를 물었다.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나중에 내가 커서 이 서문시장을 먹여 살릴 큰 사람이 되면 그때 이 할애비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투자다. 알겠느냐? 왕 회장은 사실 시장의 숨은 조력자였다. 서울에서 온 사내들이 들이닥쳤을 때 뒤에서 상인들을 움직여 어머니를 돕게 한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시장 바닥에서 일어선 인물로 정직하게 자립하려는 이들을 남몰래 돕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다. 진우는 그날 이후 왕 회장을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기로 했다. 비록 키는 작고 성격은 괴팍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건물보다 더 컸다. 진우는 왕 회장에게 받은 바늘 세트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는 바늘의 결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진우야, 세상은 가끔 우리에게 차가운 비를 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단다. 왕 회장님은 이 시장의 뿌리 같은 분이야. 어머니는 왕 회장이 준 돈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다. 나중에 진우가 공부할 때 쓰기 위해서였다. 진우는 왕 회장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낡은 지도를 떠올렸다. 그 지도 위에는 서문시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선이 그려져 있었다. 나도 언젠가 저 선을 따라 넓은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왕 회장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붕이 되어줘야지. 진우는 마당 깊은 집 계단에 앉아 저 멀리 대성상회의 간판을 바라보았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진우에게 두려움이 아닌 웅장한 행진곡으로 들려왔다. 시장통의 키다리 아저씨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마당 깊은 집, 소년의 꿈이 연그러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결에 어머니의 바느질 소리를 들었다. 새로 산 바늘이 옷감을 통과하는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경쾌하고 맑았다. 진우는 낮은 마당이 주는 단단한 안도감 속에서 더 크고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문시장의 가을은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천지가 색색의 비단과 잘 익은 과일 향기로 물들며 찾아왔다. 하지만 마당 깊은 집의 낮은 마당에는 가을바람과 함께 이별의 예감이 낙엽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전쟁의 상흔이 조금씩 아물고 도시가 재건되면서 마당 깊은 곳에 웅크려 살던 이웃들도 하나둘 자기만의 길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짐을 싼 것은 아래채 봉식이 형이었다. 미군 부대를 기웃거리며 구두를 닦던 봉식은 왕 회장의 추천으로 서울에 있는 기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봉식은 진우를 마당 구석으로 불러냈다. 그의 손에는 때 묻은 구두 상자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진우야, 이거 내 거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두 닦아번 돈으로 처음 산 선물이야. 너는 나처럼 남의 신발 밑바닥만 보지 말고 이 새 신 신고 앞만 보고 달려라. 알았냐? 봉식의 투박한 인사에 진우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봉식이 떠나던 날 어머니는 밤새 정성껏 지은 누비조끼를 그의 배낭 속에 넣어주었다. 봉식아, 기술도 좋지만 사람 돌이 잊지 마라. 서울 가서 춥거든 이 조끼 입고 우리 마당 생각하렴. 봉식의 뒷모습이 대문 너머 계단 위로 사라지자 마당은 한층 더 깊고 적막해졌다. 뒤이어 영천 아주머니도 시장 근처에 작은 번듯한 가게 자리를 얻어나갔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이불 몇 채와 녹그릇이 전부였지만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방들은 입을 벌린 동굴처럼 공허했다. 이별은 슬펐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남은 이들이 나누는 마지막 온기였다. 떠나는 이들은 남은 이들에게 쌀독에 쌀을 채워주거나 땔감을 건넸고 남은 이들은 떠나는 이들의 앞날을 위해 새벽마다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진우를 불러앉혔다. 어머니의 눈앞에는 그동안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모은 돈뭉치와 왕회장이 맡겨둔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진우야, 우리도 이제 이 마당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낮은 마당, 습기 차고 어두웠던 이 집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의 서문시장을 바라보았다. 아니, 서울은 아니다. 시장 건너편 언덕 위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다. 거기선 서문시장이 한눈에 다 보여. 마당은 작지만 해가 하루 종일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란다. 이삿날 꽃분내 할머니가 커다란 솥에 국밥을 한가득 끓여왔다. 이삿짐을 나르던 시장 장정들과 남은 이웃들이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에이고, 서울대기 떠난다니 서문시장 비단 줄기가 하나 끊기는 기네. 진우야, 너는 언덕 위 집으로 가도 이 할매 잊으면 안 된다. 알았나? 꽃분내 할머니의 농담에 사람들은 껄껄 웃었지만 다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지대가 낮아 늘 물이 고이고 습했던 이 집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축축함을 말려가며 버텨왔다. 흩어지는 것은 몸이었지만 그들이 나눈 온기는 이미 서로의 영혼의 깊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 벽지에 연필로 작게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에 서서 계단 위를 올려다보았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 계단은 끝도 없는 낭떠러지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이제 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 깊은 마당으로 내려오는 계단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 사는 법을 배우러 오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바느질 도구가 담긴 함을 소중히 품에 안고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다. 진우는 봉식이 형이 준 새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그 뒤를 따랐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마당은 점점 멀어지고 드넓은 시장의 전경이 펼쳐졌다. 대문 밖으로 완전히 발을 내디뎠을 때 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낮은 마당 위로 가을 햇살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곳엔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고단한 삶을 누이고 서로를 다독일 것이다. 진우야, 앞을 보렴.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저 언덕 위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맑고 힘찼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흩어지는 마음들 사이로 서문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오늘따라 거대한 응원가처럼 들려왔다. 소년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뒤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낮은 마당에 갇혀있지 않았다. 세월은 서문시장의 낡은 가판대 위를 흐르는 흙탕물처럼 무심하고도 빠르게 흘러갔다. 낮은 마당을 적셨던 장마철의 눅눅한 빗물도 어머니의 갈라진 손끝에서 피어났던 화려한 비단 꽃무늬도 이제는 아득한 전설처럼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희미한 무늬로만 남았다. 한때 대구를 호령하던 서문시장은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옷을 갈아입었고 덜컹거리는 짐수레가 다니던 흙먼지 길 위로는 매끈한 아스팔트와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하지만 시장 특유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고함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공기 중에 감돌며
이곳이 삶의 최전선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진우는 이제 머리칼이 서리발처럼 희끗해진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촉망받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하나같이 독특한 철학을 담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고 화려한 빌딩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낮고 깊은 마당이 설계되어 있었다. 비평가들은 그것을 현대 건축의 숨구멍이라 극찬했지만 진우에게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낸 그 축축하고 따뜻한 구덩이에 대한 영원한 오마주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진우는 손등에 검버섯이 핀 노모를 모시고 참으로 오랜만에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단 몇 걸음도 떼기 힘들 만큼 기력이 쇠해 있었다. 하지만 서문시장 입구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귓가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흐릿하던 눈동자는 마치 마법처럼 소생하여 반짝이기 시작했다. 진우야, 저기 봐라. 저 포목점 자리 예전 황 여사네 집 아니냐? 간판 글씨는 번지르르하게 바뀌었어도 저 삐딱한 기둥 모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어머니의 기억은 최신형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했다. 두 사람은 밀려드는 인파를 헤치며 옛 마당 깊은 집이 있던 골목 끝자락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 집은 헐리지 않은 채 근대 문화유산처럼 작은 박물관이자 쉼터로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대문을 열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진우는 50살의 시간을 단숨에 건너뛰어 다시 12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당은 여전히 깊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절망의 습기가 차 있거나 어둡지 않았다. 담벼락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담쟁이 덩굴이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타고 올랐고 마당 한 구석에는 진우가 그토록 심고 싶어 했던 살구나무 한 그루가 흐드러지게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마당 바닥으로 흩날렸다. 엄마 기억나세요? 여기서 우리 영천 아주머니랑 국수 얻어먹던 거요. 그때 할머니가 국수 밑바닥에 계란 반쪽 숨겨주셨던 거 저 아직도 생생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마당 계단 끝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거친 시멘트 바닥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마치 그 바닥 아래 묻혀있을 젊은 날의 자신의 그림자를 어루만지는 듯 했다. 기억나다 마다. 내 바늘 끝에서 내 미래가 지어지던 곳인데 어떻게 있겠니? 저기 저 구석은 장마 때 물이 제일 먼저 차서 내가 양은 대야 들고 쩔쩔매던 곳이고 저 담벼락 밑은 내가 몰래 미군 부대 통조림 숨겨왔다가 나한테 호되게 혼나던 곳이지. 어머니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깊은 마당의 벽을 타고 올라가 하늘 높이 번져나갔다. 진우는 어머니 곁에 나란히 앉아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밤을 새우며 적었던 빛바랜 일기 몇 구절과 진우가 건축가가 되어 가장 처음으로 그렸던 마당 깊은 집의 평면도가 끼워져 있었다. 진우는 수첩 사이에 소중히 간직해온 말린 살구꽃잎 하나를 꺼내 어머니의 야윈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다. 엄마, 저 어릴 때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이 좁고 낮은 마당 대문만 드나드는 소견 좁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나중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넓은 문을 당당하게 열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꽃잎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등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기댔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였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 그동안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그 세상에서 제일 큰 문들 정말 원 없이 많이 열고 다녔어요. 비굴하게 뒷문으로 숨어들거나 남의 눈치 보며 옆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그 자존심 하나로 세상 어떤 높은 빌딩의 앞문이라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저 엄마 소원대로 참 잘 컸죠? 엄마의 바느질 인생이 헛되지 않았죠? 어머니는 꽃잎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름진 눈가에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가난했던 세월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아들의 등을 통해 훌륭하게 증명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래 진우야. 내다 안다.
내가 연 그 문들이 얼마나 무겁고 차가웠을지. 장하다 내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록 가냘팠지만 그 안에는 서문시장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강철 같은 힘이 여전했다. 진우는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고 싶어 했던 큰 문은 화려한 궁궐의 황금문이 아니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내딛는 마음의 문이었으며 타인의 아픔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비의 문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시장 상인들이 하루를 정리하며 짐을 챙기는 활기찬 소음이 다시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포근하게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더 이상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삶을 찬양하는 웅장한 교향곡이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 대문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살구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마당 가장 깊고 낮은 곳으로 가뿐히 내려앉았다. 낮은 마당 위로 뜬 첫 별이 유난히 밝고 크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상의 모든 낮고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진우의 발걸음은 이제 서문시장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